오늘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뭐 이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지금 시기에서 아마 한번 더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란 이제 보시면은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신 내용인데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증권 분석 방법이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이. 그래서 대부분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증권사는 사실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 기본적 분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그 예에 대해서는 뭐 산업 분석이 있을 거고 기본적인 게 뭐 재무제표, 뭐 투자지표, 뭐 그 회사의 CEO를 분석하는 등등 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서 뭐 상승 메커니즘이랑 하락 메커니즘 좀 달라요. 그래서 상승의 경우는 보통 이슈나 재료 등과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상승을 하는데 하락의 경우에는 뭐 횡령 배임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실적 등과 같은 메커니즘 때문에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거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최악이죠.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최악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상장 폐지잖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로 들어가는 기업 치고선 재무가 좋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뭐 거의 한 98%, 99%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인 이제 상장 폐지를 비롯한 급락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안정성을 이유로 뭐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 진짜 10년 동안 투자로 수익을 내더라도 한 번 손실이 크게 나게 되면 그걸 다 갉아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진짜 주식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수익 내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안정성 있게 길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이런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존경을 받고 이런 이유도 뭐 사실 연 수익률로 따지면은 10%, 15%, 뭐 20% 정도 밖에 안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내가 해도 나도 이번 시장에 뭐 100%도 내고 뭐 50%도 내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을 보더라도 기본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런 안정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익성만 쫓으시는 분들은 뭐 단타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뭐 굳이 기본적 분석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은 저는 어느 정도 해요. 왜냐면은 단기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거는 결국 이 상승을 보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재료나 뭐 이런 메커니즘 통해서 호가창이라든지 차트 재료 이런 걸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기본적 분석이 좀 덜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으나 뭐 저처럼 중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적 분석이 참 중요하죠. 이런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대표적으로 상장 폐지가 지금 거의 될 것 같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의 지금 실적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 정지가 된 건 대부분 좀 제약 바이오 쪽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약 바이오 쪽만 보면은 뭐 그게 특징적인 게 될 수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도 가져왔는데 보시면 신라젠을 보면은 17년, 18, 19, 20 이렇게 크게 적자예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결국에 뭐 지금 신라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봐서 뭐 신라젠을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뭐 이런 회사를 보면은 이게 진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나. 매년 500억씩 적자를 내는 회사인데 도대체 이런 회사를 어떻게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매년 이렇게 큰 적자를 냈고 지금 또 정지에 들어와서 상폐 논란 중인 코오롱 티슈진. 그러니까 뭐 차트를 보면은 상승이 나올 때는 사실 뭐 어차피 지금 2017년도에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 보셔도 이렇게 적자였단 말이에요. 17년에도 17년 뭐 18년도 계속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는 사실 기본적 분석이랑은 의미가 크게 없어요. 상승이 나올 때는 그런 기본적 분석이 의미가 없는데 결국에서 이렇게 안 좋은 종목들은 지금 하한가를 3번 맞았죠? 3번 맞았나? 여기 1번, 2번, 3번 맞고 지금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결국에 주식은 저는 약간 좀 본질적인 가치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차트를 기반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저도 어느 순간부터 기본적 분석을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저는 중장기 투자자보다
중장기 투자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가져가려면은 재물을 볼 수밖에 없고 상패를 저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한 5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상장 폐지를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 이게 사실 운이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 넘어가서는 이제 또 제가 재물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재무가 엄청 좋은 종목은 상패에 맞을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은경님 코오롱티 추진 주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깊이 하시는 게 좋죠. 코오롱티 추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회사인가 싶어요. 이게 400억씩 매년 400억 적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나? 보시면 매출액이 32억인데 손실액이 마이너스 400억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많이 들어갔고 뭐 스킨앤스킨이라는 기업을 보더라도 연속해서 영업업 이익 적자가 3년 동안 났고 뭐 올해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나 뭐 이거를 뒤집기는 어렵죠.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 그 4년 코스닥은 아마 그럴 거예요. 4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건 3년 연속 적자였고 스킨앤스킨도 뭐 에스모 같은 경우도 17년에는 실적을 잘 냈으나 그 이후로 이제 뭐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가 들어가고 보시면 단기순 손실이 577억이 났어요. 이게 577억이 참 이거를 이제 메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 154억 정도가 났고 결국엔 이렇게 적자가 큰 기업들은 상패가 되는 종목들은 재무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이것만 꼭 알고 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좀 영업이익이 크게 뭐 특히 연속적으로 큰 적자가 나는 회사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뭐 단기적으로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뭐 특별하게 적자가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였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자 같은 경우가 나는 종목들은 상패의 위험이 있다라는 걸 항상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기본적 분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면은 기본적 분석의 가장 기본인 거죠. 이거 실적을 확인하는 건데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주요 영업 활동 또는 경상적 활동으로 얻는 수익으로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실현된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매출액. 그래서 가장 먼저 찍히는 거죠. 근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다 그 기업의 수익이냐라고 했을 때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제거했을 때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은 이제 매출액을 만들기 위한 매출 원가를 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이제 관리비랑 판매비 이걸 뺀 걸 말하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파는 매출, 그러니까 만약에 자전거 회사면 자전거를 파는 순수익을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 바퀴도 사야 되고 막 이런 거니까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뭐 홍보 때리고 이런 관리비까지 판매비랑 관리비를 다 제외한 그런 순수익 그거를 영업이익이라고 하고 단기 순이익은 뭐 그런 이제 자전거 회사라고 해서 자전거만 팔진 않잖아요. 뭐 그 회사가 뭐 아파트를 뭐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순손실을 다 합쳐서 이제 그 회사가 올해 벌어들이는 이제 정확한 남긴 순수익을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의 순이익을 의미하고 순이익이란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판매비 관리비 이런 걸 뺀 걸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이제 영업의 수익과 비용 그다음에 뭐 그 법인세 뭐 이런 세금 이런 걸 다 내고 남은 거를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매출액은 뭐 굳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매출액은 잘 안 보고 영업이익이랑 단기 순이익을 좀 많이 보는데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산업군에서 정확하게 수익이 나고 있느냐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영업이익 쪽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면은 SK 하이닉스죠. 이걸 가져왔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오고 매출액에서 이제 매출 원가를 제외한 게 매출 총이익이고 여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이제 뭐 우리가 대출을 받아오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한 이제 금융 수익이 있고 그 뭐 대출이나 이럴 때 뭐 이자를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런 금융 원가가 있는 거고 이거는 더하고 이거는 빼고 그다음 뭐 기타 수익이라든지 비용 이걸 처리를 해서 남는 게 이제 세전 계속 산업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인세를 내고
법인세를 내게 되면 이제 그게 계속 영업이익이고 이게 당기순이익이 되는 이런 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기본적 분석을 좀 많이 어려워하셔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걸 제외하면은 당기순이익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만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은 HTS는 뭐 제가 다른 거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올랐고 이런 게 다 수치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마이너스인지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 분석의 실질적 사용 투자 지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기본적 분석의 책들을 보면은 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뭐 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EPS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서 기업이 그해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당기순이익 이거를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EPS라고 해요. 그래서 한 주당 가져가는 수익이죠. 주식 하나를 갖고 있었을 때 올해 난 수익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 그걸 EPS라고 해요. 네, 거기서 이제 또 주당 순 자산 가치는 BPS라고 하죠. 이거는 기업의 총 자산이에요. 이거는 순이익이잖아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이라면 이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총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빼면은 기업의 순자산이 남는데 이 순자산을 이제 한 주당 이제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걸 BPS라 하고 지금 현재 주가를 이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 뭐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누면 PBR이라고 하는 건 PER, PBR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현재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 그러면 뭐 PBR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순 자산을 비교한 거겠죠. 그래서 한 주당 순 자산에 지금 주가가 몇 배가 되느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사실 뭐 최근에 나온 얘기들은 PER, PBR이 뭐 너무 옛날 거다. 뭐 옛날 예전 거라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PDR이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가 꿈 수익 무슨 꿈 수익 비율인가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올드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도 저는 사실 PER은 좀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PER을 비교할 거면은 뭐 그 기업이 처해져 있는 그 산업군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랑 또 비교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복잡하는데 그냥 좀 일반적으로는 PER이 한 10 정도? 10 이하면은 좀 적정한 평가가 되어 있고 10을 넘어가면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통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PER은 사용은 안 하고 사실 저는 좀 PBR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PBR 같은 경우가 보통은 그거 회사가 망했을 때 한 주당 돌아갈 수 있는 수익이라고들 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가 5,000원인데 만약에 BPS가 뭐 9,000원? 9,000원이라면 이 회사가 망하면은 한 주당 9,000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저가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ER, PBR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주가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를 좀 판단하는 수치인데 저는 좀 상대적으로 PBR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자본 이익률, ROE, ROA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앞에 거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총자산, 이게 에셋, 총자산이고 그다음에 이퀄리티 이게 아마 자기자본을 말하는 건데 자기자본의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반영하는 지표로 이제 자기자본에 대한 기간 이익의 비율을 말하죠. 그래서 좀 이 ROE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쓰잖아요. 뭐 워렌 버핏이 ROE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거는 구글에 워렌 버핏 ROE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뭐 책도 있으니까 한번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도 뭐 기본적 분석을 어느 정도 해서 투자를 하지만 사실 저는 뭐 ROE, ROA까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해서는 아직 투자는 하고 있지 않아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밸류고 이거는 에비타는 세전 영업이익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시장 가치거든요.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이제 세전 영업이익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여기겠죠. 세전 계속 사업 이익 이거를 이제 기업 가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뭐 에바 에비타 이것도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찾아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좀 많이 보는 거는 이 세 개거든요. 부채 비율, 유보율, 그다음 요즘에 보는 건 좀 유동 비율까지 같이 봐요.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총 자산
이제 분의 총 부채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기업의 재무 구조 중 이제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영 지표라고 하죠. 그래서 부채라는 게 사실 타인 자본이니까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이제 당기 순이익, 아까 보여드린 여기 당기 순이익에서 이제 배당을 하잖아요, 그해. 그래서 그해 배당을 하고 남은 그 유보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사내 유보율, 뭐 내부 유보율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이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자금량을 측정하는 지표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이 좀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제 다시 보게 된 건 유동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 비율은 이제 유동 부채 분의 이제 유동 자산을 해서 이제 곱하기 100 해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유동이라고 붙은 거는,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는 그러니까 단기간 거의 보통은 1년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 그리고 이거 뭐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유동 비율은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 능력 또는 신용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쓰이며, 이 비율이 클수록 기업의 재무 유동성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같이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유동 부채가 좀 너무 많은 기업들은 사실 그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탕감을 하지 못하죠. 이런 유동 비율이 낮은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높아야 단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가 해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제가 봤을 때는 100, 그러니까 최소 100 정도? 최소 100 정도는 유지를 해야 회사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기거나 단기적으로 부채를 갚아야 됐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3개, 제가 자주 보는 거는 이거 BPS랑 PBR이랑 BPS랑 이렇게 3개를 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보통은.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 정도만 보셔도 사실 그 기업이 안정적인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뭐 사실 이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여기서 봐야 될 건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선 PBR, BPS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 유보율, 유동 비율, 이것까지만 보셔도 사실 기본적 분석하는 데는 저는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셔도 좀, 이 기업이 안정적이구나, 재무가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이 정도만,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사실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파고 드셔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진짜 막 기본적 분석을 엄청 하셔서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러시는 분들은 굳이 제 방송은 안 보겠죠. 저는 저희 보통 차트를 매매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무리 차트를 매매하더라도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기본적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럼 기본적 분석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이제 증권사 HTS, 뭐 키움 증권을 제가 사용을 해서 여기 코드번호 1919 아니면 기업 분석 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투자 정보, 기업 분석, 그래서 여기 0919 있죠. 여기 기업 분석 가시면은 여기 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찾아보지 않아도 여기 회사가 어떤, 여기 스냅샷을 보시면은 뭐 여기 어떤 회사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이 회사가 뭘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뭐 기업 개요 같은 것도 보시면 되시고, 뭐 여기 재무제표 보면 아까 봤던 매출액,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이게 나오고, 재무 비율 가면은 뭐 저희가 저런 거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다 계산해서 놓기 때문에, 보시면 신라제는 유보율이 14%죠. 부채 비율은 71%인데, 뭐 이런 거라든지, 투자 지표도 가시면 여기서 이제 BPS, PBR 이런 걸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PBR, PER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지금 주가를 했을 때 내가 이 가격에 산다고 했을 때 과연 PBR이 몇인가,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 계산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딜리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계산기 켜두고 뭐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현재 주가가 1620원이다. 그쵸? 1620원 나누기 2012 하면 PBR 같은 경우는 0.8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정도로 계산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빠른 거는 KRX 공시죠. 뭐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보시면 krx.co.kr 들어가셔서 여기 시장 정보 공시 들어가서 여기서 뭐 쳤던 종목을 보자면 딜리,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6개월로 이거 기간을 체크하셔서 여기 이제 분기 보고서 보시면 되시고, 여기 뭐 분기 보고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진짜 알기 편하거든요. 어떤 회사고, 뭐 여기 이런 거 눌러 보시면 뭐 의결권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건 전문가들이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나이
그러니까 어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적으신 분들도 있고 저랑 비슷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 저는 이걸 많이 보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취업 준비 중이신 분이 있으시면 여기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이 지금 쌓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어떻고 이제 그 업계가 지금 어떻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고 이런 것도 다 적혀 있거든요. 시장 점유율도 있고 지금 회사의 현황에서 뭐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뭐 정말 찾아가면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런 거는 진짜 공시만 보시면 되고 재무 같은 경우도 여기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은 자산도 나오고 여기 뭐 부채 뭐 자본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여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지 매출액 뭐 여기 영업이익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본적 분석을 통한 매매의 장점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 시장에 왜곡 현상이 많잖아요. 주가 같은 경우 왜냐면은 거의 참여자들이 이제 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더 많이 팔게 되고 뭐 상승하게 되면은 더 많이 살려 하고 막 이런 걸 왜곡 현상이라고 하죠, 주가가. 근데 결국에 주가는 이제 그 기업의 내재 가치에 좀 수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다시 잠잠해지고 내려오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식 시장의 왜곡 현상이 있어서 이제 좀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몇 년 안 되신 분은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할 거예요. 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식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사실 기업의 실적이 사실 그 기업을 대표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업이 이제 잘 돌아가는지 잘 안 돌아가는지는 사실 그 숫자, 실적이 나오는 그 숫자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왜곡이 되는데 이제 그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는 사실 그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그 주가가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 분석을 해야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는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가장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거죠. 주식 시장에 왜곡 현상이 나타나서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다 내재 가치에 비해서 그러면 사서 이제 그 내재 가치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이런 게 기본적 분석을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저도 원래 사실 차트만 보고 매매를 했어요. 재물을 거의 안 봤는데 왜냐면은 제가 한창 생각했을 때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재무랑 상관이 워낙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예 재물을 안 봤었는데 보게 된 거는 사실 코로나 때문이죠. 이게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가 갖고 있으면 이게 확실히 내가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 엄청나게 불안해져요. 이 회사가 진짜 상폐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시작하고 진짜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그런 불안한 감정이 많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런 불안한 심리는 사실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어차피 중장기이기 때문에 중장기라는 거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게 가져가는 기간 동안 이제 주가가 여기서 위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왜곡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왜곡 현상들을 다 버티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코로나19 때처럼 주식시장에 급락장이 나오면 개별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하락이 나와요. 그래서 뭐 돈을 잘 벌고 있고 잘 돌아가는 회사라도 시장이 갑자기 급락이 나면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매수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뭐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주식시장 급락장이 나오면서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시장이 좀 상승이 나거나 횡보를 하면서 반등이 나온 시장에서 이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샀으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급락장에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버티는 심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심리를 버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뭐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결국 실적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제 내재적인 가치, 그 기업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적만큼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 과정에서 이제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한 종목을 매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결국 이게 상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재무 때문이죠. 그래서 재무가 안정성이며 성장성 있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망할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오래 가져가기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재무가 좋은 종목들을 좀 비중을 많이 실어요. 비중을 많이 실고, 뭐 그런 종목들은 진짜 시장 이번 오늘처럼 급락장이 나왔을 때도 저는 몇몇 종목을 주워 담으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단가까지는 안 왔어요. 근데 그러한 종목들을 담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종목이 지금 재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이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이 기업도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매매한 종목들은. 네. 그래야 롱런 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런 아무리 내가 진짜 뭐 한 10년 동안 해서 100억을 벌어도 저런 뭐 안 좋은 기업이 돼서 이제 상폐되는 종목을 건드리게 되면 진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코로나 때 진짜 주식 부자들 막 진짜 30억, 뭐 40억, 70억 하는 자산가들이 진짜 통장에 영원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뭐 기본적 분석을 안 해서가 아니라 뭐 사실 그게 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번 잃을 때 크게 잃으면은 주식은 사실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좀 잃지 않기 위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실전 매매를 한 사례를 들어보면, 뭐 이건 다 블로그에 적혀 있는 거니까, 뭐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지금 6월달 이렇게 꾸준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하게 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여기서 이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이번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좀 줄었죠.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도 대비해서 20%가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거의 50%가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서는 이 기업이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이랑 별반 코로나의 영향 안 받고 잘 굴러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6월 달에 계속해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건 비중을 실을 수 있었어요. 비중을 실었고, 그리고 보시면 재무 비율 같은 경우도 유동 비율도 높고 부채 비율이 거의 없는 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9.5%면. 그리고 유보율도 높고 유동 비율도 높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고, 보시면은 이게 6월 달에 주가가 거의 좀 하락을 하잖아요. 6에서 7월 초, 이게 7월 중순부터 올라갔는데, 보시면은 6월 장이 어땠냐 일단 보면은 6월 장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었어요. 거의 올라가다가 뭐 빠졌는데, 그 이후에도 좀 뭐 제가 프롬파스트가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주식장이 상승장이었거든요. 근데 상승장에서 너도 나도 다 올라가는 주식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사실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뭐 좀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만한데, 저는 이 종목에 확신이 있었고 결국 뭐 이렇게 올라가서 크게 한 70%, 뭐 60%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걸 버틸 수 있게 한 이유는 사실 재무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죠. 최소한 30% 40% 정도 영향을 미쳤죠. 이거를 손절 안 하고 그냥 더 꾸준히 갖고 갈 수 있었던 이유죠.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메가스터디라는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는 지금 또 이때 매도를 해서, 아직 전량 매도를 안 하고 좀 더 물량이 남아 있어서 이건 아직 포스팅 안 했는데,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7월 상승장에서 이런 종목은 옆으로 그냥 계속 기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그냥 분할 매수해서 비중 실어서 갖고 있었고, 올라올 때 팔고 내려올 때 한번 더 사서 이거 또 팔고 지금도 남은 물량 갖고 가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익절을 했어요. 이 종목을 어느 정도. 그랬던 이유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지금 잘못 나왔는데, 보시면 재무 비율도 유동 비율도 높고 유보율도 높고 부채 비율은 낮았죠. 그리고 보시면 뭐 여기 가려져서 안 나오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0%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50%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것도 7월 8월쯤에 올렸죠. 이것도 8월쯤에 올렸는데, 보시면 7월달 이런 상승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7월이 여기였죠. 여기 상승장이었잖아요. 이런 상승장에서 메가스터디는 옆으로 그냥 기고 있었죠. 주가가 보시면 메가스터디를 한번 볼게요. 메가스터디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 이런 7월장이 그냥 이런 모습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뭐 여기서 매도를 한번 하고 아직도 좀 남은 물량은 갖고 가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이런 좋은 좀 결과, 좀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재무가 좋은 종목들을 저는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물론 재무 안 좋은 종목도 투자합니다. 제가 다 이렇게 재무 좋은 종목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대신 이렇게 재무가 좋은 종목은 이제 비중이 좀 크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 좀 이런 거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좀 심리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리적, 뭐 주식시장이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장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고 뭐 안정성이 있고 뭐 망하지도 않을 회사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저점에서 사서 올라갈 때까지 그냥 갖고 계시면은 좀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준비해 봤고, 뭐 어차피 제 뭐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PBR, BPS, 이렇게 부채비율, 유보율, 유동비율,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음 투자하실 때부터 꼭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